바로 이어가 보죠. 여론조사 흐름 분석해 주시는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한국갤럽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제 646호 12월 3주 조사입니다. 네. 이 16일부터 18일 조사가 됐고요. 오늘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네. 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수행평가, 직무수행평가 이재명 대통령 예. 이 수치를 봐야 되는데 지난주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큰 변동은 지금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이 이 56에서 55가 됐습니다. 네. 다만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55까지가 되면 지금 54가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최저치를 경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횡보했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등하든지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분석만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진 다음에 살짝 숨고르게 하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국정 담당자들께서는 이 수치는 좀 보셔야 되고 다만 부정률은 29에서 34가 됐다 36이 됐는데 네. 지금 부정률이 이번 정부 들어 지금 최고 수치입니다. 네. 그래요. 부정률이 최고 수치다. 자, 우리 현차이님께서 박종호 앵커님도 보는데 우리 대통령님 현안이 너무 좋아. 그쪽도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앵커님 하셨는데 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또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두 개 켜시고 하나는 스마트 TV 켜시고 하나는 휴대폰 켜시고 이렇게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부정평가가 최고치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부정평가하는 이유하고 네. 먼저 이제 요거를 네, 보시면 그 이유를 보면서 가보죠. 예. 이번에 보니까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진 곳이 학생하고 전업주부입니다. 요거는 전업주부에서는 이제 긍정이 빠지는 게 5점이 밖으로 벗어나서 빠졌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두 자릿수로 두 자릿수. 올라갔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주관적인 경제 수준이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자릿수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자라고 하시면 이런 이유가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국무회의 업무 보고 뭐 이런 네. 내용들이겠죠.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소통과 국무회의 업무 보고는 11%포인트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아마 소통에 대한 긍정평가까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커졌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국무회의 업무 보고가 같이 소통에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18%로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13%포인트가 빠져서 15%가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소통 국무회의 업무 보고가 지금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550분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자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업무 보고가 많이 이제 눈에 띄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능하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요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모든 국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두루두루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정도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저 밑에 공무원 기관장 면박을 주더라라고 해가지고 1%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장했죠. 갑자기 등장해서 1%인데 이렇게 1% 등장한 것도 네. 이슈가 되나 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358명 중에서 자 1%죠. 그러면 1000명 기준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좀 적은 비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1%니까 그죠? 358명 중에서 지금 이 1%를 계산을 하면 한 4명, 4명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1000명 중에 따져서 4명이면 그 0.4%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 보고 이게 면박주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그 정도 규모인데 한 4명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통 국무회의 업무 보고로 긍정하신다는 분들은 이게 이제 18%니까 550 중에서 18%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건 한 1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국무회의 네.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많은 그 공직자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때로는 좀 뭐랄까 더 격려도 하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보면 요런 인식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십시오. 공무원 기강 세우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1%다라고 하면 요 공무원 기강 세우기 1%가 여기 부정평가에 공무원 기관장 면박 1%보다 많죠. 명수는 응답한 많죠. 사람은. 예.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흐름, 요 흐름, 네. 국무회의 업무 보고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긍정 평가 이후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부정평가가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보면은 부정평가가 눈에 보이고 긍정은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인데, 예. 자 이유도 좀 저희가 봤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통일교 이슈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작용했다고 봐야 되죠. 아. 왜냐하면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딱 뚜렷하게 통일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통일교 해서 부정한다, 뭐 긍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조사에서 조사한 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맞습니다. 조사를 했죠. 예, 그 부분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네요. 잠깐만요. 자 어디 갔습니까? 아, 예. 예.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특검제 도입해야 한다. 특검제 도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가 22%에 불과한 반면 도입해야 한다는 62입니다. 그래요? 도입해야 된다가 더 많이 나왔네요. 예,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예.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이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도입해야 된다고 답을 했다. 이거 정당별로 봤을 때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60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높은 비율입니다. 67입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많이 특검을 도입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셔야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정치권 인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야를 넘나들어 대부분 이제 뭐 수사 대상은 누구나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67이면 이게 3분의 2입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통일교 특검 도입해라라고 네. 말씀하고 계신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는 통일교 요게 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종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에 대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요 세 개, 요 삼각구도 외의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기존 종교를 네, 기존 믿는 어떤 사람들 3대 종교 외의 예. 종교가 이게 지금 되게 국민 민심에는 이게 확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게 네. 아마도 그 대한민국 질서는 이 3대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근간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난 그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 뭐 또 절에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사실 생활 그 양식 우리가 뭐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제사 안 지내는 집들이 점점 늘지만 네. 그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흐름, 이런 문화 이거를 뛰어넘는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적응이 되나? 우리 문화에 잘 조화롭게 이게 될 수가 있나? 이런 걱정을 좀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다른 종교들과 관련돼서는 요게 만약에 통일교와 관련돼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통일교의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좀 혼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이게 70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또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출석을 했는데 이런 수사 흐름에서 이거 수사 못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일교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 특검을 해서 다 밝혀내야지. 그렇죠. 이거 뭐 민주당 국민의 뭐 어떤 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통일교 의혹은 발본색원 해야 돼. 한학자 총재 금고에 280억, 뭐 300억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궁금해. 이런 차원 아니겠느냐. 그렇죠. 바로 통일교가 예. 또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최근에 뭐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인터뷰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지난 정부 그 아마테라스. 네, 건진법사. 집에서 그거의 발견된 영향이 아마테라스. 너무 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세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요 3대 종교의 네.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피로감이 아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이건 쭉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폭발력이 큰 이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테라스 상이 발견이 되고 뭐 신천지에다가 이번엔 통일교, 권성동 구속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니, 통일교 경찰 수사 뭐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이제 특검 가도 괜찮지 예, 예.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또 답변은 아닌 것 꼭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뭐 놓고 예. 표적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 느낌은 전반적인 종교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건데 네. 이게 종교 전쟁인가? 그리고 그 진원지가 사실은 아마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거에서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검 여론은 아무래도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죠. 통일교, 결국에는 통일교가 통일교 특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시즌 겨울을 넘어가면서는 가장 큰 이슈가 통일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큰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이슈들은 이게 충돌적이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통일교는 이야기를 하면 이 종교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의견으로 많이 좀 가 계세요. 지금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테라스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여기에는 충격, 그다음에 염려, 우려 이런 게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죠. 이거는 변화가 없네요. 정당 지지는 물론 이제 국정 긍정도 56에서 55니까 그 변화가 없는 횡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니 정당은 그냥 똑같습니다. 40에서 40, 26에서 26. 그 무당층도 26에서 26입니다.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연 왜 그런가? 지금 이 26을 한번 슬쩍 보시죠. 요 26. 26. 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26이 24에서 26이 될 때, 자 26이라는 숫자는 지금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6. 그런데 다시 마치 천정에 부딪힌 것처럼 못 깨고 있죠. 26을. 그러면 24에서 26 갈 때 뭐 있었느냐? 주호영 발언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발언이 있고 계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2%포인트 높아졌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발언을 받아서 더 세게 삼보일배라도 한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보다. 그렇게 횡보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26 찍고 24를 찍은 앞서 11월 전후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26 찍고 다시 빠지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연이어서 그런 어떤 그 각성을 하는 대호 각성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런 반성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엔 다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은 혼란스럽다. 그렇죠.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나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나눠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호영 발언을 더 누군가가 이어서 바통을 받아서 그러면 한 번 더 대국민 사과, 삼보일배 아니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조금 잘 될 때는 서진 정책 즉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광주에 가서. 그런데 요새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장동혁 대표 한번 갔었잖아요. 광주에. 갔었습니까? 갔었는데 저지당하지 않았나요?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메시지가 좀 메시지가 어울려야 돼요.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어야죠. 네, 메시지. 예, 메시지 그리고 자체도. 갔다면, 예, 그리고 갔다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윤어게인 느낌. 윤여개인 스탠스가 네. 이어지면서 가면 이러면은 저 냉담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이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초지일관 비슷한 스탠스예요. 물론 뭐 당명을 바꾼다, 아니면 계획대로 이제 중도 확장을 또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표에 따른 중도 확장 시도. 예,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올해 4월에 그 전에도 뭐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 가결안을 인용하면 그렇죠? 네. 인용하면 그때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때는 이제 사과를 하고 인적쇄신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러면 당 대표가 되면 또 누가 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때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오는 거는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면은 아니 과거에 차떼기 정당이라고 네. 한번 된 다음에 천막 당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를 해야 지금 딱 추우니까 그런 어떤 걸 보여주기 좋을 텐데 천막에서 천막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네. 한 달 정도를 보내다 이러면은 민심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게 전체적인 지표에서 일부 그 여론조사에서 뭐 좋은 것도 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이 아직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ALS 조사를 보면 훨씬 이제 높게 나오잖아요. 정당 뭐 그런 게 붙어서 거의. 뭐 그런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요것도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토마토가 있습니다. 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렇죠. 뉴스 토마토 의뢰를 해서 이게 네. 되게 비슷해가지고 뒤가 다 토마토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요 조사는 지난 12월 15일, 16일 조사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도 이 조사가 굉장히 토마토 조사가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보수 중도 진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조사가 잘 됐나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1.9예요. 그러니까요. 수치가. 이거 ARS에서도 보수 중도 진보가 적정하게 나오는 그런 조사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네. 그럼 이 격차가 지금 10%포인트가 넘죠. 그렇네요. 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심지어는 여기서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야? 그렇죠.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를 물었는데 네. 사퇴해라가 46.2예요. 유지해라가 43인데 그러면 야 이거 붙었으니까 별 차이 없네.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보셔야 돼요. 밑에 특성별에서 보수에서 25가 사퇴입니다. 중도에서 50.8이 사퇴예요. 여기 사퇴 맞죠? 사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0%는 사퇴하지 마라. 보수에서 67.2가 사퇴하지 마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죠. 무당층에서 44.3이 사퇴입니다. 사퇴하지 마라가 27.6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에서 일부 무당층화 된 사람들 그런 유권자 분들은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당층으로 빠져나간 집도끼가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한 부분인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털어버리는 게 중도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털어버리는 게 중도 확장이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진상 규명과 적절한 정치적 책임은 단결을 위해 필요한 거다. 잘못한 것들을 묻고 넘어가자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내분을 더 키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론에선? 글쎄요. 여론에서 한동훈 친한계와 관련해서는 그닥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저거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친한계를 털어야 된다, 한동훈을 어. 저 혼내줘야 된다. 이게 과연 중도이신 분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중도이신 분들은 오히려 연말연시 그 민생 문제, 네. 그렇죠. 민생 문제에 좀 여야가 합심해라라는 게 더 관심이 있을 거고요. 또 국민의힘만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면서 윤 어게인 자꾸 이렇게 호출할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수에서 이 지표에서 그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중도 확장을 당내에 있어서 개파 간 갈등과 투쟁에 투영을 시키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분석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낼까? 장해찬 부원장의 최근 여러 가지 발언.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하기도 했었고, 한동훈 친한계 털어내야 된다. 그게 중도 확장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고, 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한국갤럽에서. 경제가 예. 경제는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 전망인데요. 경기 전망. 빼면 이제 마이너스 이거 네스코어 이제 아실 겁니다. 애청자 저 시청자 보시면은 살림살이 이렇게 있고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국제 분쟁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네스코 안에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로 빨간색 글자가 막 이렇게 크게 나오면 이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 12월이 좋아질 거 31, 나빠질 거 40에서 마이너스 9입니다. 네. 요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플러스 27, 플러스 1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5로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9인데요. 좀 내려왔군요. 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그 정부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여야 합심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꼭 맞고요. 예. 다만 여기서 민생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경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은 말할 수 없이 지금은 더 전망은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와 같이 이제 심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파란색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9라는 거는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어떤 지표입니다. 또한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조금만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면 경기 전망에서요 이게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특히 많은 연령대가 여기 보시면 18에서 29세 사이에서 54가 나왔어요. 이거는 참 이 청년들 대상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요. 지금 취업률 이게 취업률.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6개월 지났다고 취업률이 막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이면 또 이제 연말연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취업률에 반드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의 특성상 역시 취업률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 많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나빠질 것이 42입니다. 지금 40대하고 50대는 너무 달라요. 40대하고 50대는 좋아질 것이 51, 40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서 한참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성세대에서는 경기 전망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런데 20대에서 없다라는 것들은 좀 뭐랄까요, 이번 정부가 AI에 지금 어떻게 보면 AI 많이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의 어떤 발랄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에 이걸 계속 추이를 우리 국민들의 체감하는 부분들을 보고 정책과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에 없긴 한데 정원호 구청장의 행보 좀 어떻게 보면 어제는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행보를 좀 본격화하고 있다. 기자들도 좀 많이 만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여러 가지 이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호 구청장의 등장 이게 또 여론에 어떤 흐름을 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 KPI 뉴스가 리서치 예. 기획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요거는 서울 시민 대상입니다. 조사 시기는 12월 12일부터 13일이니까 조금 지난 한 주 정도 지난 건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1000명 조사를 했죠. 조사 방식은 보시면 무선 ARS라고 하는데 가상 번호입니다. 여기 네. 나오죠. 가상 번호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된 요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상 대결이 여기에는 잘 안 들어가는 김병기 원대가 들어갔습니다.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나왔다? 예. 왜 근데 들어갔는지 잘 출마할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뭐 크지 있나요? 않아 보이는데. 예,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KPI 뉴스나 리서치 뷰가 관심 있게 보는 인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병기 원대가 나가더라도 오세훈 시장과 이거 오차범위네요. 격차가. 네. 재미있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한번 이건 짚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45.2 그리고 오세훈 38.1입니다. 격차가 좀 있죠. 네. 근데 박주민만 하더라도 42.1, 오세훈과 40.0이니까 요것도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박주민이 약하지 않다. 서영교가 이제 출격하면 네. 이것도 비슷해요. 39.6인데 그렇네요. 40.3이니까 어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전현희 전체고를 붙였는데요. 나경원이 출마할 경우에 정원호 구청장과 나경원 의원은 네. 46.7 대 35.6이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아니 이 경우에는 차이가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격차가 나버립니다. 예.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경원 36.6이 나올 때 박주민 44.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경쟁력이 있다. 이 전현희 전 최고가 나가면 나경원한테 지지 않습니다. 뭐 김병기 39니까 이것도 지금 5점 이내에서 이긴다라는 결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과를 보면 사실 정원호 하지만 지금은 누가 나가도 민주당이 약세가 아니다. 이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나갔을 때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았는데 네. 보니까 이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자 보십시오. 여기를 한번 볼게요. 김병기 원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세 사람의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까지만 일단 본다면 이 세 사람의 경쟁력이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여기서 오차범위 살짝 넘었네요. 네. 살짝 넘었는데 오차범위 살짝 걸쳐서 경쟁력이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적합도 만으로 따지면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상 대결로 붙이면은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다 하면 네.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투개표를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아예 아닌가? 아닙니다. 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대등하거나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서울에서 있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은 시장 선거에서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역과 관련돼 가지고 현역의 실적 베이스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 체크할 게 오세훈 시장이 현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프리미엄 요인이 될지 현역 프리미엄이 될지 현역 디스카운트가 될지는 보셔야 돼요. 그거는 뭘 가지고 승부할지. 근데 최근에 한강 버스라든지 아니면 땅꺼짐으로 인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현역 프리미엄을 살릴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좀 가져올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시는 시장을 뽑지 않고요.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인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정원호, 뭐 박주민, 서영교, 뒤 밑에 전현희, 그다음 예. 김병기 있었고요. 오세훈하고 나경원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 인물들 중에서 과연 그러면 다음번에 서울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은 서울을 뉴욕이나 도쿄 또 파리, 런던과 같은 선에서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국제적인 인물, 누가 대권까지 갈 사람을 뽑는 거냐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네. 그랬네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건 징크스 같은 건데 호남 출신이셨던 분들이 서울시장으로 잘 안 돼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호남표가 굳은표에다가 플러스 알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알파가 어떻게 붙느냐 마느냐의 관점이 전략적으로 항상 투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여수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징크스가 깨지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징크스가 깨지는 경우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가 네. 됩니다. 그래요. 아, 예, 예. 이 여러 가지 요소들 들어보니까 그렇죠. 재밌네. 예, 예.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호남 향후에서 가다가 그럼 본선 경쟁력을 따져서 다른 후보를 밀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호남 향후의 민심이 바뀌는 순간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예전하고 비슷한 패턴이 또 되는 거죠. 그거가 좀 체크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네. 나경원이 나갔을 때 그러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대 그러면 같이 붙을 수 있는 여성이 지금 전현희 서영교 두 분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 네. 그런 것들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까? 음흠.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물론 선거가 그 전 선거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선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관전 포인트를 우리 구독자분들 네. 그리고 애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발동이 걸리면은 아마 이런 포인트들 하나는 짚으면서 저희가 분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